운명의 밤 2001년 5월 14일 밤 11시 30분 시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죽음의 행진곡처럼 들렸다. 30세의 보험 직원인 애닐 렁와이문은 불안한 기운을 느끼며 남편 앤서니와 헤어졌다. 그는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그녀를 아파트 로비에서 만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앤서니 얼굴에 스치는 싸늘한 미소를 애니는 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하려 했다.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하고 문이 스르르 열렸다. 복도는 음침하고 정적이 흘렀다. 그녀의 발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다.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차가운 칼날이 그녀의 등지를 꿰뚫고 들어왔다. 고통은 그녀의 온몸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떼었고 입을 벌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오직 쉬운 목소리만이 목구멍에서 맴돌았다.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앙상하고 키가 큰 소년이었다. 15세 소년의 안경 속 눈은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채 마치 사신이 눈빛과도 같았다. 칼날은 다시 한 번, 또 한 번 무자비하게 그녀를 찔렀다. 핏빛이 솟구치며 하얀 블라우스를 붉게 물들였다. 복도 바닥에 웅크리고 쓰러진 애니는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 차가운 칼날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생명력을 조금씩 앗아가는 차가운 괴물 같았다. 소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녀의 지갑을 낚아채고 복도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의식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벽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에서 느껴지는 끈적하고 뜨거운 피는 그녀의 절망감을 더욱 깊게 했다. 애니의 눈앞에는 딸의 사랑스러운 미소가 그리고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소리 없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완전히 쓰러졌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뜨인 채 공허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이 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빗물에 희미하게 번진 자신의 피웅덩이였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앤서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계획은 완변신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앤서니의 계획은 완벽했지만 운명은 이미 그의 뒤를 쫓고 있었다. 복도 한 구석에 바람에 나부끼는 신문지 조각이 떨고 있었다. 그것은 살인의 현장을 말해주는 침묵의 증인이었다. 가면 속의 공허.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하얀 국화꽃 향기가 비릿한 피냄새를 가리기라도 하려는 듯 진동했다. 앤서니는 아내 애니의 관 옆에 서서 완벽한 슬픔의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붉어진 눈시울로 언론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사였습니다. 저는 악마였고요.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찬 것처럼 떨렸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믿었고 카메라 플래시는 그의 비통한 얼굴을 연신 담아냈다. 심리학자의 눈. 하지만 모두가 그의 연기에 속은 것은 아니었다. 노련한 형사 타이 용광.
허리케인스여 멀리서 앤서니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앤서니의 슬픔 가득한 눈빛이 아닌 그 속에서 순간순간 비치는 차가운 공허함을 읽어냈다. 애니의 시신이 발견된 밤, 앤서니는 경찰서에서 신문 받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당시 그는 적대적이었고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남편처럼 보였다. 타이 형사는 그 두 가지 모습 사이의 간극에서 섬뜩한 이질감을 느꼈다. 타이 형사는 앤서니의 미세한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한 기자가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앤서니의 입꼬리가 아주 짧은 순간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띄었다가 사라졌다. 그 찰나의 순간은 타이 형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저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이 성공했다는 오만함과 승리감이었다. 죽은 자에게 바치는 승리의 선언. 모든 조문객이 떠나고 앤서니는 혼자 남아 관 옆에 섰다. 고요함 속에서 앤서니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다. 슬픔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냉혹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관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이겼어, 애니.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야. 집도, 아이도 다 내 거야.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뼛속까지 차가웠다. 그것은 죽은 아내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가 아니라 완벽하게 성공한 범죄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었다. 흔들었다. 몇몇 꽃잎이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중 한 조각이 앤서니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것은 꽃잎이 아니었다. 종이 조각이었다. 앤서니는 그것을 무심코 발로 뭉개려 했지만 타이 형사가 먼저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었다. 그것은 장례식장의 것과 꽃과는 다른 인쇄된 글자가 박힌 종이 조각이었다. 타이 형사는 그 종이 조각이 바로 어젯밤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신문지 조각과 같은 종류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은 앤서니의 완벽한 알리바이와 가면을 꿰뚫을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앤서님은 자신의 연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발밑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그를 심연으로 끌어내릴 덫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모든 거짓말과 잔혹한 계획은 이 보잘것없는 증거 앞에서 산산조각날 운명이었다. 섬트렛 침묵의 증거. 장례식 다음날 새벽, 타이 용광 형사는 애니가 살해당한 아파트 복도로 다시 찾아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를 찌르는 듯했다. 그는 범죄 현장 감식반이 이미 모든 것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놓쳤을지 모른다는 직감에 따라 복도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폈다. 그의 눈은 벽면에 작은 긁힌 자국, 바닥에 말라붙은 핏자국, 그리고 어젯밤 발견한 종이 조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찾았다. 그는 그 작은 종이 조각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범인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미스터리한 신문지 조각. 타이 형사가 발견한 종이 조각은 평범한 신문지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는 그 종이의 절단면이 탈이나 가위로 깨끗하게 잘린 것이 아니라 손으로 찢겨 나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점은 범인이 급하게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타이 형사는 즉시 신문사로 연락해 그 날짜의 신문을 확보했다. 그는 복도에서 발견된 조각과 대조하며 신문 전체를 꼼꼼히 살폈다. 마침내 그는 그 조각이 어떤 면에서 찢겨 나갔는지 알아냈다. 그것은 광고면이었다. 광고 속에는
한 회사의 로고와 전화번호가 있었다. 타이 형사는 앤서니의 집에 가서 발견된 신문지와 비교해 보았다. 놀랍게도 두 신문지는 같은 날짜, 같은 판이었다. 그리고 앤서니의 신문지에도 똑같은 광고면이 찢겨 있었다. 정확히 복도에서 발견된 조각과 일치했다. 이로써 앤서니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 타이 형사는 앤서니의 컴퓨터를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보냈다. 앤서니는 모든 파일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전문가들은 복구 기술을 이용해 삭제된 파일을 되살려냈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앤서니와 공범 사이의 대화 내용이었다. 그들은 직접 만나지 않고 컴퓨터에 문서를 작성하고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마치 공중에서 오고 가는 유령의 대화 같았다. 화면 속 대화는 차가웠고 잔인했다. 돈은 내 계좌로 보내겠다. 일을 마무리 지으면 바로 연락해라. 경찰이 의심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해라. 이 모든 문장들은 앤서니가 살인을 사주했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특히 공범이라는 단어 대신 그 아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 타이 형사의 주의를 끌었다. 앤서니는 심지어 공범에게 이 일을 발설하면 너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난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다. 타이 형사는 이 대화 내용을 보며 몸서리를 쳤다. 앤서니는 단순한 살인 교사범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고 협박하는 영혼이 없는 괴물이었다. 신문지 조각과 컴퓨터 속 대화는 앤서니가 짜놓은 완벽한 계획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타이 형사는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새벽의 정적을 깨고 앤서니의 집으로 향했다. 이제 가면은 벗겨지고 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날 시간이었다. 자시고 있으면 다누는 그, 개부이 만다님이나 자시고 있으면 가느는 그, 개부이 만다 인자노이니마 자시고 있으면 가느는 그. 타이 형사는 영장과 함께 앤서니의 집에 들이닥쳤다. 앤서니는 경찰의 등장에 놀라면서도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다. 무슨 일이죠, 형사님? 저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결백한 희생자인 양 능청스럽게 행동했다. 그러나 타이 형사는 그의 연기에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는 앤서니의 컴퓨터를 압수하며 말했다. 당신의 모든 거짓말은 이 안에서 끝날 겁니다. 자시구시면 가느는 그. 컴퓨터가 법의학 전문가들의 손에 넘겨지자 숨막히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앤서니는 모든 대화 내용과 파일을 철저하게 삭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는 마치 인간의 뇌처럼 지워진 기억의 흔적을 미세한 자력의 패턴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한 줄 한 줄 앤서니의 잔혹한 계획이 복원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계획덩 DOGX라는 제목의 파일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살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5월 12일 목표물 행동 패턴 분석 매일 밤 12시 30분 딸을 재운 후 서류 정리를 위해 복도로 한동씩 나감 엘리베이터 앞이 최적의 장소 5월 13일 믿기 그녀를 복도로 유인할 핑계를 만들 것 서류 서명이 가장 효과적 나는 로비에서 대기하며 알리바이를 확보 5월 14일 작전 실행 공범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 목표물이 나타나면 즉시 공격 칼은 신문지로 싸서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현장에서 지갑과 신분증을 챙겨서 강도 사건으로 위장 이 끔찍한 기록은 앤서니의 치밀한 살인 계획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그의 계획은 마치 살인 게임의 시나리오와도 같았다. 그는 아내를 목표물이라고 부르며 한 인간의 목숨을 하찮은 게임의 일부로 취급했다. 유령과의 대화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앤서니가 공범인 15세 소년과 주고받은 대화들이었다. 그들은 직접 말을 나누는 대신 컴퓨터에 문서를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내용을 지워가며 대화했다. 앤서니는 소년에게 모든 것을 지시했다. 앤서니, 네가 망설이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소년,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제가 정말 이 일을 해야 하나요? 앤서니, 겁쟁이처럼 굴지 마.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을 거야. 그러면 너는 내 계획을 알고 있으니 네 목숨도 안전하지 않아. 이 대화는 소년이 단지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앤서니의 교묘한 심리 조종과 협박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앤서니는 소년의 두려움을 이용해 그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었다. 소년은 그의 인질이었다. 복원된 비극. 모든 파일이 복원되자 전문가들은 앤서니가 소년에게 직접 작성해 보낸 문자 메시지도 찾아냈다. 오늘 밤이다. 복도에 있어. 내가 신호를 줄게. 이 메시지는 살인이 일어나기 몇 분 전 앤서니가 보낸 마지막 지령이었다. 모든 증거는 앤서니를 향했다. 그는 단순한 살인교사범이 아니었다. 그는 살인이라는 끔찍한 연극의 작가이자 감독이었다.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 뿐 그 칼날은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타이 형사는 복원된 파일을 출력하며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앤서니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디지털의 심연에 숨기려 했지만 그 심연은 결국 그의 비열한 영혼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그의 완벽한 계획은 바로 그가 가장 믿었던 기술의 배신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고 그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소년의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끊임없이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타이 형사는 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심리적 조종의 덫. 소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고 섬뜩했다. 그는 앤서니가 어떻게 자신과 친구들을 유혹했는지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그저 사람을 죽이면 10만 달러를 주겠다는 농담 같은 말이었다. 소년들은 앤서니를 부유하고 괴짜 같은 어른으로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앤서니는 집요했다. 그는 애니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름답지 않니? 이 여자를 죽여줄 사람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소년들은 여전히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앤서니의 눈은 진지했다. 앤서니는 소년들을 돈으로 유혹했다. 그는 2,000달러씩 매달 4년간 주겠다고 약속했다. 소년은 가난한 집안 형편을 생각하며 갈등했다. 하지만 그를 최종적으로 움직이게 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앤서니의 교묘한 심리 조종이었다. 앤서니는 다른 소년들이 두려움에 도망치는 것을 보며 소년에게 말했다. 너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겁쟁이였군. 이 한마디는 소년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앤서니는 소년의 내면에 숨겨진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소년의 남자다움을 자극하며 내가 나를 위해 이 일을 해준다면 나는 너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속삭였다. 소년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앤서니의 인정과 존경을 얻기 위해 이 끔찍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살인, 훈련의 악몽.
소녀는 앤서니와의 끔찍한 훈련에 대해 털어놓았다. 앤서니는 자신의 집에서 베개를 신문지로 감싸고 칼로 찌르는 시뮬레이션을 시켰다. 이렇게 해야 피가 튀지 않고 조용히 끝낼 수 있어. 앤서니의 눈은 마치 살인기술을 가르치는 냉혹한 교관과도 같았다. 그는 애니의 동선을 분단위로 설명했고 심지어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었다. 지갑과 신분증은 꼭 챙겨서 나한테 보내. 그래야 경찰이 엉뚱한 반향을 보게 될 거야. 소년의 입에서 나온 지갑과 신분증이라는 말에 타이 형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앤서니의 컴퓨터에서 복원된 대화 내용과 정확 이제 와서 포기하면 너는 물론이고 네 가족도 위험해질 거야. 앤서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협박했다. 소녀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앤서니의 지시에 따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거나.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그 사람의 꼭두각시였어요. 앤서니는 저를 죽이려고 협박했어요. 저는 살기 위해 그를 죽여야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앤서니의 손에 노란한 가련한 인형이었다. 타이 형사는 소년의 진술을 기록하며 앤서니가 얼마나 잔인하고 영리한 범죄자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남을 파멸시키는 것을 즐기는 악마였다. 소년의 고백은 앤서니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테네나는 코안을 끔찍한 여는 손령이 있다. 테네나는 코아지는 소년의 긴술을 들으며 앤서니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혹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앤서니는 직접 팔을 들지 않았지만 그의 계획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고 차가웠다. 소년의 진술을 통해 그 운명의 밤에 벌어진 모든 일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미로 속으로 유인하다. 2001년 5월 14일 밤, 앤서니는 애니에게 전화해 중요한 서류가 있으니 사인해달라며 아파트 로비로 내려오게 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첫 번째 함정이었다. 앤서니는 호디에 그대로 서서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얼은 것을 확인했고 그의 알리바이는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비상구 계단을 주시하고 있었다. 소년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PT는 리허설. 소년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비상구 계단을 주시하고 있었다. 소년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PT는 리허설. 소년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비상구 계단을 주시하고 있었다. 소년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PT는 리허설. 소년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비상구 계단을 주시하고 있었다. PT는 리허설. 소년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비상구 계단을 주시하고 있었다. PT는 리허설. 소년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비상구 계단을 주시하고 있었다. PT는 리허설. 소년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비상구 계단을 주시하고 있었다. PT는 리허설. 소년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비상구 계단을 주시하고 있었다. PT는 리허설.
소녀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비상구 계단을 주시하고 있었다. PT는 리허설. 애니는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렴풋한 미소가 있었고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마도 소년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년은 앤서니의 지시대로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칼을 빼들어 애니의 등을 향해 무자비하게 찔렀다. 앤서니가 알려준 대로 칼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정확히 급소를 향해 들어갔다. 강도 살인으로 위장하다. 애니가 쓰러지자 소녀는 그녀의 몸을 뒤져 지갑을 찾아냈다. 지갑 안에는 그녀의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었다. 앤서니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갑을 챙겨서 강도 살인으로 위장해야 해. 소녀는 지갑과 신분증, 신용카드를 신문지에 써서 앤서니가 알려준 대로 봉투에 넣어 그의 집으로 보낼 준비를 했다. 소녀는 현장을 떠나기 전 칼에 묻은 피를 닦아내고 칼을 다시 신문지에 감았다. 그는 칼을 든 채 앤서니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향했다. 앤서니는 멀리서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년이 다가오자 앤서니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잘했어. 이제 너는 자유야. 소년은 앤서니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 그는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는 앤서니의 영혼에 팔려버린 꼭두각시였다. 타이 형사는 모든 진술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앤서니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타인의 영혼을 조종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삶을 파멸시키는 악마였다. 그는 피묻지 않은 손으로 가장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다. 소년의 진술은 앤서니의 완벽한 범죄 계획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치밀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파괴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였다. 타이 형사는 앤서니의 과거를 파헤치며 그의 내면에 도사린 진짜 동기를 발견했다.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남편이었지만 그 가면 뒤에는 탐욕과 오만으로 찌든 괴물이 숨어 있었다. 그의 모든 계획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었다. 돈. 앤서니는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 1995년 애니와 결혼했을 때 그는 부와 명성을 모두 가진 듯 했다. 그러나 그의 오만과 무모한 투자, 그리고 도박 중독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1999년 그의 회사가 파산하면서 앤서니는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재결합을 시도했다. 애니는 앤서니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앤서니에게 또 다른 기회가 아닌 탐욕의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욕망의 싹, 재결합 이후 앤서니는 애니의 도움으로 회생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의 도박 습관은 여전했고 빚은 점점 불어났다. 그러던 2001년 2월, 애니는 더 이상 앤서니의 방탕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동 소유의 집을 팔아 재산을 분할하고 딸의 양육권을 단독으로 갖기 원했다. 이 소식은 앤서니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악마를 깨웠다. 앤서니에게 48만 달러 상당의 집은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자존심이었다. 집을 잃으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앤서니는 이혼을 막기 위해 애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때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생각들이 맴돌기 시작했다. 만약 애니가 죽는다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텐데. 살인 계획의 구체화. 앤서니는 애니를 제거함으로써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그는 집의 소유권을 온전히 갖게 되어 빚을 갚고 다시 도박을 시작할 수 있었다. 둘째, 그는 딸의 양육권을 얻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실패한 남편이 아닌 홀로 딸을 키우는 불쌍한 아버지로 사람들의 동정심을 살 수 있을 터였다. 앤서니의 머릿속은 온통 살인 계획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애니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가 왜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해결되었다. 타이 형사는 앤서니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을 교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경찰이 가장 먼저 의심할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피 묻지 않은 손으로 모든 것을 조종할 꼭두각시를 찾기 시작했다. 타이 형사는 앤서니의 과거를 조사하며 그가 단순한 살인 교사범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냉혈한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돈과 명예를 향한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앤서니에게 아내의 목숨은 48만 달러와 맞바꿀 수 있는 하찮은 물건에 불과했다. 그의 삶은 탐욕이라는 그림자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었다. 법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미소를 띤 채 대답했다. 형사님, 이건 정말 어리석은 농담이었을 뿐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장난을 믿고 살인을 저지르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신문과 반박. 검사는 앤서니가 소년과 주고받은 컴퓨터 속 대화 내용, 그리고 소년의 충격적인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다. 앤서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그건 단지 담력 테스트였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의 용기를 시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돈 10만 달러? 저는 그저 그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는 모습을 보며 즐기려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누구도 실제로 제 아내를 해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명은 그럴듯했다. 그가 모든 것을 어리석은 농담으로 치부하자 법정의 일부 방청객들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다. 과연 앤서니는 정말 장난을 쳤던 것일까? 소년이 모든 것을 오해한 것은 아닐까? 마지막 증인. 하지만 타이 용광 형사가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의 분위기는 다시 바뀌었다. 타이 형사는 앤서니의 모든 가면을 벗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앤서니가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가식적인 행동, 그리고 숨막혔던 컴퓨터 복구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피고인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천사와 악마를 운운하며 연극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과 승리감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표정에서 내가 이겼다는 오만함을 읽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라 오스카상을 받을 만한 훌륭한 배우의 연기였습니다. 타이 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앤서니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과 같았다. 앤서니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분노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냉혹한 동기의 폭로. 검사는 앤서니의 재정 상태와 애니와의 관계를 낱낱이 파헤쳤다. 이혼 소송, 빚더미, 그리고 집의 소유권 문제까지. 검사는 앤서니의 모든 거짓말 뒤에 숨겨진 잔혹한 동기를 폭로했다.
피고인은 아내의 목숨을 48만 달러와 맞바꾸려 했습니다. 그에게 아내의 삶은 돈보다 가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살인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냉혹한 사업이었습니다. 소년에게 살인을 교사한 것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는 비열하고 교활한 방법이었습니다. 앤서니는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검사와 타이 형사를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채다는지 차가운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악마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다. 법정은 그의 소름 끼치는 분노에 압도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증거와 진실은 그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법정이라는 무대에서 마지막 가면극을 실패로 끝마쳤다. 정의의 저울, 법정의 문이 열리고 배심원단이 차례로 들어섰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누구도 앤서니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모든 증거, 모든 진술은 앤서니가 꾸며낸 잔혹한 거짓말의 그물을 낱낱이 찢어 발겼다. 그가 어리석은 농담이라고 치부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극의 대본이었다. 피고인의 마지막 발악. 앤서니는 선고를 앞두고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그는 판사에게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직접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를요.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고 그는 자신이 직접 칼을 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판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앤서니를 응시하며 말했다. 피고인은 직접 칼을 들지 않았을지라도 그 칼을 들게 한 장본인입니다. 당신의 탐욕과 오만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고 한 소년의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당신은 그 소년의 순수함을 이용해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비열함을 보였습니다. 법은 그런 당신의 행동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가면, 판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앤서니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흔들리기 시작했다. 소년은 당신의 꼭두각시였습니다. 당신이 지시하고 협박하고 그의 나약함을 조롱하며 범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당신은 그 소년에게 단 2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당신에게 살해당하거나. 그가 저지른 모든 죄는 당신의 것이며 당신은 그 소년의 영혼을 파괴한 죄까지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이 순간 앤서니의 가면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냉소적인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힘, 바로 정의 앞에서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은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덫이 되고 말았다. 사형 선고와 침묵의 무게. 판사는 최종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앤서니 러위. 앤토니 러 위탱은 살인교사 혐의로 사형에 처한다. 법정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앤서니는 충격으로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를 감싸고 있던 모든 오만함과 자신감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삶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선고 후에도 앤서니는 끝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후에도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발악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가 저지른 모든 잔혹한 행위의 무게를 짊어진 무거운 침묵이었다. 그가 죽인 것은 애니의 목숨만이 아니었다. 그는 한 소년의 삶과 영혼까지 함께 파괴했다. 정의의 저울은 기울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앤서니는 자신이 파놓은 탐욕의 구덩이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갔다. 영원한 감옥.
2002년 12월 13일 새벽 자배, 싱가포르의 창의교도소.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앤서니 러 위탱은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조롱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패배와 공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무게가 무겁게 짓눌러 있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지배하려 했던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딸, 그리고 삶 그 자체까지. 심연으로의 추락. 앤서니의 죽음은 조용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을 지켰다. 그의 인생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한편의 비극적인 연극이었다. 그는 피묻지 않은 손으로 가장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지만 결국 그 손은 자신이 판 무덤 속으로 자신을 끌어내렸다. 그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의가 승리했음을 보여주었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것이었다. 꼭두각시의 운명. 소녀는 죽지 않았다. 그는 사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소년이 앤서니의 교활한 계획에 희생된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했다. 그는 앤서니의 협박과 심리적 조종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꼭두각시였다. 그는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의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앤서니의 손에 의해 죽어버렸다. 소녀는 창살 안에서 매일 밤 그 운명의 밤을 꿈꿀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려움에 질린 애니의 눈빛과 자신의 손에 쥐어있던 차가운 칼날을. 그는 앤서니의 악마 같은 속삭임을 잊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제 자유야. 그 말은 소년에게 영원한 감옥을 선사했다. 그의 삶은 앤서니의 악행에 대한 영원한 속죄의 시간이 되었다. 삶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애니와 그녀의 딸이었다. 딸은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는 살인범이 되었다는 끔찍한 진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다. 그녀의 삶은 아버지의 탐욕과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시작되었다. 타이 형사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악을 목격했다. 앤서니는 돈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오만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는 단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가정의 행복, 한 소녀의 순수함, 그리고 한 소년의 미래까지 모조리 파괴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과 오만이 어떻게 한 인간을 악마로 만들고 그 악마가 주변의 모든 것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였다. 앤서니는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파괴의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반복되는 비극의 메아리가 되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